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의 장기 잠재 경제 성장률이 추락할 것 같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인플레이션 유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최대치. 이게 바로 글로벌 잠재 성장률 아닙니까? 이게 연평균 2.2%가 될 것 같은데 이 2.2%라는 이 숫자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그 실제 성장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이것은 저 2.2%라는 것은 최근 30년 내 최저 성장률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즉 앞으로 대략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둔화 시대가 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030년 이후에는 과거의 고성장 시도로 돌아가느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 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스피드 리밋 이런 말을 씁니다. 스피드 리밋. 이게 바로 속도 제한이라는 뜻인데 경제가 속도 제한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안 꼬이고요. 그래서 제가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보고서 요약본을 정독을 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를 보진 않고요. 눈이 아파서. 네, 보고서 요약본은 정독을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결국 희망사항 나열에 불과하고 안건은 딱 하나.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은 꽤 오랫동안 상당한 정도로 둔화된다는 겁니다. 둔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주구장창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처럼 여러 번 본 그림인데 2023년 이후에는 잠재 성장률이 1.9% 밑으로 추락하고 계속 추락해서 결국 0.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 이것의 국제판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예? 세계 경제도 잠재 성장률 추락한다. 이런 거 말 아니냐. 요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 세계은행 보고서의 의미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략 선진국 시대, 선진국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빚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빚진 거 원리금 갚으면서 먹고 입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 한 30년 동안은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빚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현재 소득보다도 생활 수준을 더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과 이자 비용 이상의 소득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빚내서 이렇게 생활 수준을 확 높여버리는 것, 아파트도 더 좋은데, 더 평수 넓은데, 더 좋은 입지로 이렇게 빚내서 가는 것이 현명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과 이자 비용 이상의 소득 증가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불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적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섬뜩한 경고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과거 30년간 최저 성장률 시대가 지금 열린다. 즉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섬뜩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다우지수가 말이죠. 정고점 즉 사상 최고치 갱신이 2030년까지 가능할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현재 사진 보시는 것처럼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 새벽 종가까지 반영한 내용인데 현재 다우지수 같으면 한 10%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사상 최고치 갱신되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세계은행 보고서가 맞다면 앞으로 2030년까지 과연 10% 추가 상승 가능할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즉
글로벌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도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두고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세계은행은 또 주장하기를 가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즉 가만히 있으면 세계 경제는 고난의 행군, 재앙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리버시블 하다는 겁니다. 리버시블, 즉 인간이 노력하면은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이제 시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그 대책이라는 거,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 검토한 결론은 하나마나한 희망의 나열에 불과하다. 유효한 대응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중간 결론입니다. 세계은행의 정책 대안은 사진처럼 5가지입니다. 5가지.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시장 이런 거 모두 적극 활용해서 성장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노동 투입 늘리고 자본 투입 늘리고 서비스 부문도 산업화, 자본화 더 해라. 즉 서비스 부문도 지금까지 GDP 통계에 안 잡히던 거 전부 GDP 통계에 잡히도록 하자, 뭐 이런 말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 비용을 지금보다 더 확 줄여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정책을 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발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쓸만한 거 하나도 없다는 점, 그래서 하나씩 한번 까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본과 노동의 한계 수입이 한계 수입보다, 자본과 노동의 한계 수입보다도 한계 비용이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즉 노동과 자본이 요소 아닙니까? 요소의 한계 생산성이 지금 악화되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선진국의 공통되는 현상, 인구 감소, 이 3가지 덫에 세계 경제가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5년 내에 2% 목표치 달성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어제 발표된 미시건 대학의 5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9%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당분간 통화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는 매우 힘들고요. 그래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무역과 관련된 비용 더 줄이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경제의 효율성 향상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거는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용 줄여야 합니다. 이거는 바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비용 줄이는 거는. 그런데 무역 관련 비용에서 현재 기후위기,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시대, 이 시대적 특성이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 줄이는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역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기술 혁신 뼈 빠지게 해서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전보다도 무역 비용을 확 의미 있게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 가령 예전에는 택배를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외식했는데 이제는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전에 어떤 배달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 된다면, 그러면 새로운 GDP 항목이 생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GDP 숫자, 이 분야의 GDP 숫자 증가하는 것이 과연 전체 삶의 질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바로 GDP 한계와 관련되는 논쟁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음식 비용 증가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야 경제활동 위축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 등 다른 분야 활성화에 파생되는 성격이가 훨씬 더, 이게 본질입니다. 파생된다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가령
그 회계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나 뭐 각종 경제 관련 그런 서비스 이런 가격이 팍 올라버리면은 그 분야의 GDP 기여는 증가를 하겠지만 제조업 등의 성장을 더 크게 제약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서 가령 저희 집 생활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차 몰고 대형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중요한 그 주중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2년간, 한 2, 3년간 대형 마트에 장 보러 간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갑니다. 그렇다고 뭐 생활 수준이 달라진 건 전혀 없고요. 온라인 주문하면은 현관 앞에 다 배달해 줍니다. 가성비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차 몰고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갈 그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본질이 오프라인 경제가 온라인 경제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산업의 구조가 변하는 것이지 전체 GDP 자체는 글쎄요 변화 있을까요? 예? 즉 새롭게 GDP 순증가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성장 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면은 세계 성장률은 0.7%포인트 개선돼서 연평 2.9%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계은행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까고 보면 마른 수북은 짜라내듯이 노력하면은 잠재 성장률 추락 속도를 잠시 늦출 수 있다. 재앙을 대비하는 시간 좀 벌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이니까 좀 느긋하게 말이죠.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생각하는 걸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 즐기는 편이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보고서 본문에 스피드 리미트, 속도 제한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속도의 본질이 뭡니까? 이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한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안고입니다.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어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죠. 즉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시간의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누구도 반론할 수 없을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 함수 형태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의 함수 형태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미분값은 더듬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예. 이 미분값을 기초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버리면 이게 일종의 산수놀이인데 우리가 몰랐던 그 모든 것의 시간 함수 형태 더듬어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예. 가령 블랙시올의 옵션 평가 모형이 그런 것들 중에 수많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경제 성장률 본질이 뭡니까? 가령 국가의 생산량을 시간에 대하여 한 번 미분한 겁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은 본질이 주식 가격을 시간에 대하여 한 번 미분한 겁니다. 옵션 가격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말이죠. 구간마다 다릅니다. 일정 구간에서는 가령 기초자산, 가령 주가지수 옵션 같으면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가지수 옵션, 한국 코스피에서 콜옵션이나 풋옵션 이런 겁니다. 그 가격 움직임은 주가지수 변동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에 비례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변화 속도의 옵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산수놀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가령 어느 기간 변화율이 증가하였다면 그 다음 구간은 변화율이 줄어든다는 것. 이게 자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숙하다. 예? 이런 거 아닙니까? 틀린 속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30년간 고도 성장을 했다면 그 원인은 기술 혁신, 인구 증가, 물가 안정, 저금리, 자본의 지속적 축적, 또 그 자유무역의 지속적 확대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반작용의 시대,
즉 성장률이 둔화되고 정체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고물가, 고금리, 인구 감소 이렇다는 겁니다. 이 인구 감소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은 이 일정 수준 이상 개발된 국가의 공통 현상이 인구 감소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중공이 특히 심한데 가장 심한 게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는 노동비용, 자본비용 모두 크게 올랐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과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고물가, 고금리, 인구 감소는 곧 시장 감소고 곧 수요 감소와 같은 말입니다. 이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찾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길이 아닐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라는 거 가령 예를 이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한번 더듬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지수가 오르면 콜옵션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성장률 정체 시대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렇고 인구 감소는 시장 감소, 수요 감소 의미하기 때문에 가령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가 1960년대에는 연간 100만 명씩 출생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살아왔죠. 이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남았겠지만 하여튼 지금부터는 연간 100만 명씩 죽어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간 출생하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만 명 겨우 넘어가고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 15만 명, 16만 명 이렇게 줄어들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2+1 시대를 넘어서 3+1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두세 개 사라지고 하나만 남기고요. 시군구 2개, 3개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기고요. 또 더 이제 경상남도 하고 경상북도 더해서 경상도 하나가 되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더해버려서 전라도 한 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도지사도 하나만 하면 되고 관련되는 그 비용도 최소한 절반가량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도 절반가량 줄어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도 서너 군데 없애버리고 한 개만 남기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당의 국가 보조금도 싹 없애버리고요. 보좌관이라는 것도 싹 없애버리고요. 이 사람들 지금 조선소 같으면 사람이 부족해서 생 난리인데 그거 가서 일해서 세금 내고 그 신나게 살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또 엄청 많죠. 낡은 15층 아파트 2개 내지 3개 동을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15층짜리 한 개만 짓고요. 남은 공간은 공원으로 환원시키는 거. 이게 지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인구는 5분의 1 토막 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100만 명 태어나던 사람이 이제 20만 명 겨우 태어난다는데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빚을 왕창 내서 소위 말해서 영끌 투자해서 집 산 분들 앞으로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야겠죠. 앞으로 자신의 소득 증가 속도 이걸 잘 판단을 해서 자신의 소득 증가가 물가와 이자 증가를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처분해야죠. 빚을 줄이는 대응 전략이 현명하지 않겠나. 지금은 빚을 늘려서 어떤 거 대응해서는 안 되고 빚을 줄여서 대응하는 시대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